안녕하십니까. 동감의 공감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소송과 합의, 뉴스에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과 특허 소송과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발명과 특허, 청구항, 구성 요소, 권리 범위, 또 시제품의 제작, 그리고 특허와 사업체의 운영에 대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특허는 구성 요소가 작은, 즉 권리의 범위가 큰 발명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렇게 특허를 보유하고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 권리의 침해라는 부분이에요. 침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를 당한 경우라면 침해를 한 업체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나의 특허 권리가 정당한 걸 주장하고 이미 받은 침해와 앞으로 벌어질 침해에 대한 부분까지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이 변리 소송도 당연히 법률적인 소송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소송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권리 부분의 침해를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거꾸로 무고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침해가 대단히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 분쟁, 이건 역으로 말하면 개인들은 특허권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삼성과 애플이 어떤 회사입니까? 반도체를 제조하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대한 회사들이 서로 특허권을 가지고 소송전을 벌입니다. 서로 특허 권리를 침해당했다,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들의 연구원들이 없을까요? 변리팀이 없을까요? 아마 적어도 수천 명씩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서로 특허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몇백억, 몇천억씩 배상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연구원들과 변리팀을 가진 회사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해서 침해당하고 때로는 다른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까요? 이건 결국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삼성과 애플조차도 구성 요소가 작은 원천 기술성 특허들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기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권리 범위의 특허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워낙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특허 기술적으로 또 다른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방어 출원이라고도 불리는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본 출원과 연관되는 유사한 출원들을 몇십 건, 몇백 건씩 무더기로 출원을 합니다. 본 출원을 지키기 위해서 변형예, 또 다른 실시 예들로 무장된 그런 출원들을 아주 그물망처럼 많이 출원을 하는 거예요. 본 출원이 강력한 특허가 아니고 변형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리 범위가 아주 좁은 그런 특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그물망을 뚫었느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한쪽은 그걸 막으려 그물망을 막 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지 않습니까? 모순,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런 일이 특허 계통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어 출원이라는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또 있어요.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모 회사에서 특허 몇천 개를 유지하지 않고 포기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특허를 유지하려면 연간 유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비싸지 않아요.
기술 개발 비용이나 출원 비용이 얼마인데 몇천 개나 되는 특허를 유지 비용 때문에 포기를 할까요? 권리 범위가 큰 원천 기술성 특허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어 출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너무 오래된 특허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방어 출원 개념들의 아주 사소한 특허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성 요소가 작은 발명은 그 권리의 침해 정도를 판별하는 게 워낙 간단합니다. 발명 자체가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해를 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성 요소가 많고 복잡한 발명은 그 권리의 침해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변형 예도 많고 그 권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거죠. 침해를 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삼성과 애플도 지키지 못하는 권리를 우리 개인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처럼 방어 출원을 몇십 건 몇백 건씩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성 요소가 많아서 권리 범위가 작은 발명은 권리 침해를 지켜내기가 아주 힘들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저희 마음이라도 편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상의 독점 권리나 방어망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서 원천 기술성 발명, 즉 구성 요소가 작은 발명, 권리 범위가 큰 발명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허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체로 키워나갈 생각을 하신다면 강력한 발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특허 권리의 침해라는 부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한몫을 합니다. 중국은 여러 군데 등장하죠, 늘.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중국은 특허의 무덤입니다. 특허라는 개념을 거의 무시하고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을 엄청나게 양산해낸단 말이에요. 원천 특허도 마음대로 베껴서 만드는데 권리 범위가 작은 특허들은 아주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또 그걸 유통시킵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큰 업체들은 좀 덜한 편인데 중소기업들은 도무지 특허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TV에서 짝퉁을 단속한다고 중국에서 불법 제품들을 모아놓고 무더기로 막 태워버리는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외국에서 특허라던가 디자인을 너무 베껴댄다고 뭐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가끔씩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단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인식이 이 정도니까 정부가 퍼포먼스를 한 다음 날에도 시장에 가보면 여전히 짝퉁들, 남의 특허 권리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베껴서 만든 제품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이 이런 면에서는 역시나 안정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중국과는 다르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로 남의 권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해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타인이 특허권을 가진 제품이라면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유통업자들도 그런 제품을 유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물건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이걸 유통시킨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만든 사람만 문제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품을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사람도 특허법에 의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고 심지어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특허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의 침해 부분도 어려운데 넘어야 할 사안이 또 있습니다. 권리의 침해를 다투는 경우 그 특허 권리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권리냐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제가 겪었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와 거래하던 업체에서 플라스틱을 사출해서 만든 부속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업체에서 만드는 부속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더니 어떤 한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속품을 구하려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부속품을 공급해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독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직접 제품까지 만들고 그 제품을 판매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 집에서. 근데 이때 저는 이미 의아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의아했는지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제 거래처에 그 공장을 직접 알려줬습니다. 둘이 직접 거래를 하라고요. 뭐 누가 일을 하던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품의 단가를 너무 높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면 100만 원이면 되는 걸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거래처에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출업체에 의뢰해서 부속품을 만들어서 거래처에 납품을 해줬어요, 제 거래처에. 여러분 이상하시죠? 그 공장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만들어서 납품을 했을까요? 제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특허법에 따르는 뭐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특허가 원천 무효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에 그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의 특허 관리를 침해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 특허는 원천 무효다. 따라서 특허권을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제가 일부러 그 특허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겠다. 이왕 등록을 받은 특허인데 앞으로도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우리 업계의 원로쯤 되시는 분이 저에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조금 비용적으로 제가 부담을 하고 그 공장에 주고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아니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잘못했다고 제가 비용을 부담하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 특허가 뭐 취소 사유가 있는 엉터리 특허인데도 취소시키지는 않겠다고까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공장에서 제가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허의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특허는 원천 무효를 사유로 해서 취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받았던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저에게 권리 침해를 사유로 해서 소송을 하는 건 뭐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그 특허의 무효를 알고 있었을까요? 또 제가 그 공장에서 특허를 이야기할 때 이미 의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특허를 받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속품에 대해서 이미 저는 그 키프리스라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그 특허의 전반을 제가 서치를 했었거든요. 그 특허가 등록되기 거의 한 10년 전쯤에 일본의 그 특허와 동일한 특허가 출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몇 년 전에 그 특허가 권리 포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포기라는 거는 연단위 특허 유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뭐 일부러 그랬는지 잘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허 권리가 취소가 된 겁니다. 저랑 문제가 됐던 특허는 그 일본 특허의 내용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디자인까지. 10여 년 전에 이미 출원이 되어 있었던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 그런 특허였던 거예요. 그래서도 제가 자신 있게 제품을 만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데도 태연했던 겁니다. 무효라는 100%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시죠? 특허청에서 준 특허가 있다는데 마음대로 물건을 만든다고 하고 등록된 특허가 취소가 되고 이게 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건 어떤 거냐면 특허의 등록은 무효 원인을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선행기술의 서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서치를 합니다. 국내뿐이 아니고 전 세계의 출원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기술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에 있다면 그 선행기술을 사유로 들어서 특허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서치로 찾지 못했을 때 그때 신규성이나 실용 가능성 등을 참고해서
이 특허의 등록을 결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선행 기술을 서치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조차도 100% 확실하게 모든 특허를 조사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 기술이 존재하는데도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원천 무효의 사유는 또 있습니다. 제가 음성법전을 제품으로 먼저 시장에 내놔서 특허 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품이 시장에 이미 출시되어 있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관련인이 특허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은 특허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등록이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도 특허 소송이 어려운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계속 생기거든요.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 특허만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완전한 독점 권리를 갖는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구속 요소가 작은 원천 기술성 발명이면서 나중에라도 특허 무효의 원인을 갖지 않는 정말로 강력한 발명, 위대한 발명일 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을 하는 한 이 사업의 시작은 영업이나 마케팅 능력, 또 자기의 자금력, 시장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특허권은 보조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특허 등록증이라는 문서가 사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담보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업적인 성공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특허청에서 서치를 할 때 다른 나라의 특허도 서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와이포에 가입된 나라들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은 내 출원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출원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한 나라에서 출원을 한다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특허 권리를 갖는가 하면 그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사업적으로 필요한 다른 나라에 별도로 특허를 출원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내 특허의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에 따른 국제 출원 제도에 대해서 다음 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